서울 강남 중심에 위치한 대한 프리미엄몰은 하루 수만 명이 오가는 고급 쇼핑몰이었다. 명품 매장부터 미쉐린 맛집까지 입점한 이곳에서 지하 1층 식품관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안쪽 수수한 김치 코너에 서 있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자. 올해 신둘. 시골에서 상경의 김치를 납품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계약직 판매사원이었다. 선자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손수 담근 김치를 트럭에 싣고 매장으로 나른다. 그녀의 김치는 정직하고 깊은 맛으로 몇몇 단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고급 쇼핑몰 특성상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열대를 정리하며 시식용 김치를 앞에 두고 있었다. 이게 뭐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회색 밍크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인상을 찌푸린 채 선자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장경호 운영팀장의 아내 오혜란이었다. 이곳 쇼핑몰 직원들 사이에선 사모님이라 불리며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였다. 김치 국물이 제 코트에 튀었잖아요. 이거 1,000,000원짜리 코트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선자는 놀라며 급히 휴지를 꺼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닥치고. 오혜라는 다짜고짜 김치통을 들어 선자의 머리 위에 붓듯이 쏟아부었다. 순간 빨간 양념이 머리부터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찍기 시작했다. 선자는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담근 김치가 자신을 더럽히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여기서 무릎 꿇거나 소리 지르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선자의 앞에 섰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는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의 등장에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재혁 대표님. 그는 윤김치라는 브랜드의 대표 윤재혁이었다. 대한 프리미엄몰의 김치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중견 식품업체의 CEO이자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다. 윤재혁은 선자의 김치가 담긴 통을 천천히 들어올려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말했다. 이선자님은 우리 회사의 협력 직원입니다. 여기서 이분을 모욕하는 것은 저희 회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김치 회사 대표님이신가 봐요.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이런 더러운 김치 고객에게 팔 수 있는지. 지금 고객에게 더러운 건 김치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었다. 오해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장 팀장한테 이 일 말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그러고는 발을 구르듯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선자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손만 덜덜 떨고 있었다. 윤재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그 순간 선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뚝 떨어졌다.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겹쳐졌다. 쓰러지기 직전의 소년,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받아 먹던 모습. 30년 전 그날, 시장 골목에서 구해낸 아이. 지금 이 남자의 눈빛이 그 아이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윤재혁은 그녀를 조심히 부축하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선자님은 당분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매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대한 프리미엄몰. 화려한 예관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김치 한 통이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윤재혁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서 떨어진 뒤에도 이선자의 마음은 쉽게 현재로 돌아오지 못했다. 김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마른 양념이 굳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대한 프리미엄몰의 밝은 조명 대신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30해 전, 아직 선자가 20살을 조금 넘겼을 무렵이었다. 그때의 광장시장은 지금처럼 관광객이 북적이는 곳이 아니었다. 새벽이면 연탄 냄새와 젖은 천 냄새가 뒤섞여 골목을 채웠고 상인들은 하루를 버텨낼 각오로 자판을 펼쳤다. 선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작은 김치 자판을 냈다. 김치 있어요. 막 담근 김치요. 목이 쉬도록 일쳐도 손님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매일같이 김치를 담갔다.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으로 버무렸다. 그 시절에 선자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김치만큼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날도 새벽 안개가 채 꽂히지 않은 시간이었다. 선자는 자판 뒤에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시선 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발에 맞지도 않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서 있었고 얼굴은 말라 있었다. 아이의 눈은 자판 위에 김치를 향해 있었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아주머니.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혹시 남은 거 있나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말에 선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배가 고팠다. 김치만 먹으면 속 벌어. 선자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열었다. 그리고 갓 지은 흰밥 한 공기를 떠 그 위에 겉절이를 듬뿍 얹어 아이에게 내밀었다. 이거 먹어. 천천히. 아이는 밥을 받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떨어졌다. 이런 밥, 정말 오랜만이요. 그 한마디에 선자의 가슴이 쿡 찔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종종 선자의 자판을 찾았다. 배가 고플 때도 갈 곳이 없을 때도 말없이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선자는 아이에게 남은 반찬을 주었고 국물을 건넸고 때로는 함께 김치를 담갔다. 이건 대추를 이렇게 씻는 거야. 너무 세게 하면 잎이 상해. 아이는 말을 잘 들었고 손이 야무졌다. 양념을 버무리는 법도 빠르게 익혔다. 선자는 어느새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시장에 소란이 일어났다. 경찰 2명이 아이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 이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런 애가 안 그럴 리가 있나. 행색을 봐라. 선자는 그 순간 자판을 박차고 나갔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 아이, 제가 압니다. 절대 그런 아이 아니에요. 선자는 상인들을 붙잡고 설명했다. 그 시간에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말했다. 결국 진짜 도둑이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경찰은 아이를 풀어주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선자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날 이후 아이는 선자를 더욱 따랐다. 그리고 선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결심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 새벽, 시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연기가 시장을 덮쳤다. 선자는 그날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들렸다. 선자는 미친 듯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 하나를 부축해 밖으로 나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다. 들어가면 죽어. 하지만 그때 그녀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선자의 삶은 멈춰버렸다. 시장을 뒤지고 병원을 찾고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맸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다. 함께 김치를 담그던 그 아이도 그날 이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 두 아이는 그렇게 그녀의 삶에서 동시에 사라졌다. 선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대한 프리미엄 몰의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설마. 그녀의 머릿속에 윤재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눈빛, 그 말투. 광장시장에서 울던 그 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기대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걸 그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날의 기억을 가슴 깊이 묻었다. 그러나 선자는 알지 못했다. 그 기억이 이제 막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선자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대한 프리미엄 몰에 나오지 않았다. 윤재혁의 배려로 휴식을 권유받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옷을 벗자 아직도 김치 냄새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 냄새는 불쾌함이 아니라 오래전 기억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부엌에 앉아 물 한 컵을 마시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세월이 이렇게까지 흘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선자 님이시죠? 낮고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운재혁이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선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묘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약속 장소는 몰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다. 고급스러운 곳도 화려한 곳도 아니었다. 윤재혁이 일부러 고른 듯한 소박한 식당이었다. 그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정장을 벗고 셔츠 차림이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다. 선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더 빨리 막지 못해서.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밥과 국이 나왔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윤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선자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어릴 때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광장시장이라는 곳에서 김치를 파시던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순간 선자의 숨이 멎는 듯했다. 윤재혁은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녀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그 아이가 잘 컸군요.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가 테이블 위를 무겁게 눌렀다.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광장시장에서 밥을 먹고 울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날 화재 이후 저는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보호소, 위탁, 가정, 이름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 위에 얹힌 것이었다. 그래도 김치 맛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맛 덕분에 음식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선자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윤재혁은 아무 말 없이 물수건을 건넸다. 그때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배가 불러야 나쁜 생각을 안 한다고. 선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지 못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윤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들었다. 저희 회사에서 계속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제가 배운 김치를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선자는 놀랐다. 저 같은 사람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선자는 다시 몰에 나왔다. 이번에는 계약서가 달라져 있었다. 단기 계약이 아닌 정식 협력 직원.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운영팀 회의실. 장경호는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말했다. 김치 업체 계약 재검토합니다. 문재혁이 눈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모님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고객 컴플레인, 이미지 손상. 그의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선자 씨 계약 해지 대상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강도륜이 들어왔다. 그는 항상처럼 무표정했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눈빛. 대한 프리미엄몰의 총괄 본부장, 강도륜이었다. 그 결정, 누가 승인했습니까? 장경호가 인상을 찌푸렸다. 본부장님, 현장 판단입니다. 절차 없이요. 강도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고객 민원 접수, 사실 확인, 징계위원회.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었다. 이건 보복성 조치로 보입니다. 장경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본부장님, 이건 제 관할입니다. 강도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선자를 보았다. 김치 냄새 대신 묘하게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과 친근함이 동시에 스쳤다. 그녀의 눈가에 남아있는 미세한 주름, 떨리는 손. 강도륜의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왔다. 이선자 씨. 그가 불렀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 한마디에 선자의 눈이 커졌다. 그 목소리, 낯설지만 어딘가 깊이 스며드는 울림. 그녀는 강도륜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그의 오른쪽 눈이 빛에 닿으며 희미하게 푸르게 보였다. 선자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광장시장의 불길, 런기 속에서 부르던 이름, 돌아오지 않았던 아이의 얼굴이 강도륜의 옆모습과 겹쳐졌다. 강도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어떤 실은 두 사람을 조용히 묶고 있었다. 그날 회의는 중단되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선자의 과거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사람의 삶은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도륜은 회의실에서 나온 뒤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도중에 몇몇 직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공기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방금 전 회의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선자, 그 이름,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느꼈던 이상한 감정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을 누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는 무의식 중에 오른쪽 눈을 만졌다. 거울을 바라보면 늘 평범한 눈이라고 생각했지만 빛에 따라 희미하게 푸르게 보이는 특이한 색이었다. 어릴 적부터 몇 번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이선자의 시선이 그 눈을 보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뭔가를,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메모장 하나를 꺼냈다. 입양되기 전 보육원에서 나눠준 개인 기록지. 거기에는 이름도 출생연도도 불확실하게 적혀 있었다.
단지 화재 사고에서 구조됨이라는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과거는 늘 안개 속이었다. 기억은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안아주던 따뜻한 감각은 가끔 꿈속에서만 떠올랐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항상 김치 냄새가 났다. 반면 이선자는 사무실 밖에서 긴 한숨을 쉬고 있었다. 잠깐이라도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그 눈빛, 그 미세한 주름 각도, 그리고 푸른 빛.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 아이, 도현이. 3살이던 아들 도현은 항상 그녀의 김치를 손으로 집어먹곤 했다. 입술 주변에 양념을 묻힌 채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 엔드코트, 엄마, 엔드코트. 라는 외침이 그녀의 귓가에 또다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날 찍힌 강도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확대했다. 귀 뒷부분, 아주 작게 자리 잡은 점 3개.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도현이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점이었다. 의사는 희귀한 배치라며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할 거라 했었다. 그리고 그 점이 강도른에게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현실이 목을 조렸다. 혹시 자신이 착각하는 건 아닐까? 정말 같은 점을 가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확신 없이 움직였다가는 또 한 번의 상처만 남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며칠 후 마트에서는 직원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부장인 강도른이 직접 나서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브리핑을 했다. 회의실에는 정직원과 계약직 할 것 없이 전 직원이 모였다. 이선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강도른은 여느 때처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길이 무심코 이선자를 스칠 때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브리핑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는 가운데 이선자는 일부러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강도른에게 다가가 말했다. 본부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에 둘만 남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귀 뒤쪽에 점이 있으신가요?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네,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혹시 어디선가 저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30년 전, 광장시장 화재, 기억하시나요?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 단어는 그의 가슴 어딘가를 세차게 두드렸다. 전 그 화재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도 푸른 눈을 가졌고 귀 뒤에 좀 3개가 있었어요. 그의 입술이 말라갔다. 숨소리가 가빠졌다. 혹시 당신이 그 아이가 아닐까?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도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급하게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그의 등 뒤에서 선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도연아. 하지만 회의실은 텅 빈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밖으로 나온 강도른은 건물 옥상으로 향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보다 마음속이 더 차가웠다. 이름조차 없던 과거, 자신을 안아주던 누군가의 손길, 희미한 기억 속에서 도현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머리를 감싸지며 혼잣말을 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 기억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김치의 냄새였다. 강도른이 회의실을 떠난 후
이선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마지막 반응이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처럼 남았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회피. 그것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느꼈을 혼란, 그 눈빛의 떨림, 말끝의 주저함, 모든 것이 증거였다. 기억은 잊을 수 있어도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고 마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웠지만 내부에서는 작은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장경호 운영팀장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사무 오해란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 입은 이후 그는 그 분풀이를 조직 내에서 풀고 있었다. 이선자 씨, 아직도 안 잘났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소리쳤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조직입니까? 팀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선자를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애토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윤재혁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장경호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장 팀장님, 이건 너무 지나치십니다. 뭐가 지나쳐요? 제 아내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어요.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김치를 뒤집어 씌운 건 사모님입니다. CCTV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장경호는 재혁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그딴 걸로 내가 손해를 봐야 해요? 대표만 뭐합니까? 대기업도 아니고 김치 몇 통 파는 중소업체 주제. 재혁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 김치 몇 통이 장 팀장님 부인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장경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두 촘한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거래해지 공고서가 들어있었다. 이선자 포함 기사와의 김치 공급 계약은 이번 달까지입니다. 재혁은 파일을 받아들고 차분히 물었다. 공식 절차는 거치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지 아십니까? 공식 따위 내가 원하면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선언이었다. 권력의 방패를 등에 업고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재혁은 사무실을 나와 곧장 강도른에게 연락했다. 회의실에 단둘이 마주 앉은 두 사람. 도린 본부장님, 정식 보고드립니다. 장 팀장이 저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강도른은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손끝이 긴장으로 딱딱해졌다. 계약 해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감정적 반발입니다. 강도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다. 강도른은 운영팀 전 직원을 소집하고 정식 감사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김치 납품 계약 해지 건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건 내부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장경호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본부장님, 이건 너무 오버 아닙니까? 단순 납품 계약인데.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권한 행사이고 특정 인물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입니다. 그 특정 인물이 누군데요? 강도르는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선자 씨입니다. 정적이 감돌았다. 모두가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될 줄 몰랐다는 듯 숨을 죽였다. 그분은 계약직이지만 이 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오셨습니다. CCTV와 직원 진술 모두 그분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증명합니다. 장경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그 여자 하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감정이 개입된 겁니까? 그 순간 강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바로 정색했다. 여기서 감정은 상관없습니다. 규정이 우선입니다.
장경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좋습니다. 보고 드리죠. 본부장님이 개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켰다고. 그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자 남아있는 직원들은 모두 침묵에 빠졌다.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강도르는 서서히 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는 방관할 수 없었다. 이선자의 존재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이 잊고 있던 과거, 잃어버린 조각을 품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날 저녁, 이선자는 퇴근하려다 누군가의 호출을 받았다. 강도른이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몰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다. 도류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제가 무리하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기억은 흐릿한데, 감정은 분명해서. 이선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너무 확신하고 싶지만, 괜히 다가갔다가 또 잃을까 봐 무섭더군요. 도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선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멈춰 있지 않도록.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희망,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 그들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긴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 둘은 몰랐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한 프리미엄몰 내부 게시판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가 공지되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엔드코트, 최근 사내 권한 남용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엔드코트. 표면상으로는 정기적인 조직 관리의 일환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장경호 팀장의 전행을 겨냥한 조치였다. 설문은 빠르게 마감되었고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수는 예상보다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부서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직원의 민원을 무시하고 문제를 덮으라고 강요받았습니다. 특정 직원에게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답변이 강도른의 손을 멈추게 했다. 김치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선자님은 피해자였고 오해란 씨가 의도적으로 김치를 쏟았습니다. 당시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것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 문장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는 강도른에게 깊은 물림을 주었다. 침묵 속에 웅크리고 있던 진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윤재혁이 본부장실을 찾아왔다. 서류 한 장을 들고 표정은 단호했다. 이것은 직원들의 익명 증언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김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언, 그리고 장 팀장이 행한 부당 지시들에 대한 내부 고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도르는 그 문서를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한 줄, 한 줄, 눈길이 멈출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윤재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드러납니다. 며칠 뒤 몰 경영진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내부 보고가 아닌 회장 직속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공식 발표였다. 대형 회의실에선 전 임직원이 자리했다. 회장 김성민이 직접 등장했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운영팀 내부에서 수차례 규정 위반이 있었고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장경호 운영팀장은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며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작은 탄식이 흘렀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예상하고 있던 결론이었다. 다만 이렇게 빠르고 단호하게 결정이 내려질 줄은 몰랐다.
오해라는 회의실 구석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지만 장경호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김 회장은 말을 이었다. 이선자 씨는 정식 직원으로 승격됩니다.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김치 납품 파트의 우수한 품질 관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 한편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망설이다가 하나둘 박수가 번져갔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침묵해왔던 모두의 양심이 보내는 지지의 표현이었다. 이선자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함께 일한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긴 시간 동안 이름 없이 존재해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세운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강도르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누구도 이 몰에서 선자님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받은 건 단지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말에 강도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그 자신에게도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던 시간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똑바로 서게 만들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봉투는 봉인된 채 이선자의 손에 전달되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뜯었다.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녀는 이미 마음속의 답을 알고 있었다. 친자관계 99.98% 일치.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30년. 그토록 길고도 긴 기다림의 끝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시간이 괜찮다면 저희 집에 잠시 들르시겠어요? 잠시의 침묵 끝에 그가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늦은 밤, 소박한 집 앞에 도륜이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익숙하지 않은 향기에 멈춰섰다. 김치, 된장, 밥 냄새, 모두가 기억 너머에서 스며든 감각이었다. 이선자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마주 앉았다. 밥그릇 위에는 김치 한 조각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어릴 적에 이런 밥 드셨던 기억 나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상하게도 이 냄새, 이 온기가 낯설지 않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건넸다. 이제 식사하세요, 도연아. 그는 순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을 돌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비로소 한 식탁에.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금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눈물로 가득했던 재해 후 며칠이 흘렀다. 이선자와 강도르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도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선자의 집에 들러 밥을 먹고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도연아,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꼭 고춧가루 들어간 미역국을 끓여줬었지. 어쩐지 미역국만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소한 기억 하나에도 눈물이 고이는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윤재혁이 급하게 이선자를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이선자님, 혹시 최근 낯선 사람이 집 주변을 맴돈 적 있으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에요, 무슨 일 있나요? 재혁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몰 내부 시스템에서 도륜 본부장님의 입양 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일부러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출이요? 누가요? 확실하지 않지만 내부자 수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선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륜이 자신과 친작 관계임을 밝힌 이후 둘 사이를 축복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시선도 분명 존재했다. 장경호, 그 사람이 아직 몰에서 영향력이 있나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공식적이지만 여전히 일부 파트 직원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는 말을 멈췄다가 이선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도륜 본부장님의 과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위방 기록에 남아있는 이름, 주소, 구조 당시 상황, 그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류권 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일부 문서는 최근 누군가에 의해 복원됐습니다. 그 중엔 도륜님이 불에 타기 전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흔적도 있습니다. 이선자는 눈을 크게 떴다. 혹시 그 아이가 우리 도연이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DNA 검사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도륜님의 정체를 오랫동안 감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이선자의 뇌리를 스친 한 사람이 있었다. 화재 당시 구조 작업을 도왔던 이름 모를 중년 남자. 그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선자의 울부짖음에도 끝내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다. 이름도 모른 채 연기 속으로 사라졌던 그 사람. 그 기억이 너무 희미했기에 선자는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오래된 화재 사고 기록을 요청했고 다행히 일부 서류가 디지털화되어 보관 중이었다. 문서엔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 정리돼 있었고 그중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최영국, 40대 남성, 인근 창고에서 근무 중, 구조 도중 실종. 이선자의 손이 떨렸다. 그는 본명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도연이를. 그렇다면 그는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그 이후로 도륜은 왜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그날 밤, 강도윤 역시 재혁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도륜은 말없이 서류를 읽다가 한 장에서 시선을 멈췄다. 이건 사진 한 장. 검게 탄벽 앞에 선 한 남자와 품에 안긴 아이. 아이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비치는 길이 점 하나.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나야. 그는 다시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 남자. 지금껏 본 적 없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번호는 비공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10시 구 영광창고 뒤편으로 혼자 오시죠. 그는 즉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누군가한테 연락받았어. 진실을 안다고 해. 절대 혼자 가지 마. 아니야. 이건 내가 가야 해. 누군가 일부러 지금껏 나를 숨겨왔다는 게 확실해. 그 사람, 아마 나에 대해 더 알고 있을 거야. 재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조심해. 너무 깊게 파고들면 너만 다칠 수도 있어. 하지만 도륜의 눈엔 결의가 가득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끝까지 진실을 마주해야 해. 다음 날 밤, 도륜은 조용히 몰을 빠져나와 영광창고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였고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움직였다. 강도린 씨. 낮고 씬 목소리.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이 보낸 문자입니까?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드디어 왔구나. 가로등 불빛이 스치며 그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장경호였다. 당신, 왜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반쪽짜리야.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도륜에게 건넸다. 이건
너의 진짜 과거에 대한 기록이다. 도류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자료들이 가득했다. 출생증명서, 실종신고서, 입양경로 문서, 그리고 최영국이라는 남자의 메모. 그는 내 친부가 아니다. 하지만 널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이야. 도류는 손에 힘이 빠졌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왜 이제서야 이걸? 장경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두려웠다. 내가 모든 걸 알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들이 드러날까봐. 그는 마지막으로 도륜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해.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지금처럼 모든 걸 덮고 살아갈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침묵이 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륜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끝까지. 장경호가 사라진 뒤 강도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옷깃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쥐어진 봉투는 아직 열어보지 못한 진실처럼 무거웠고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거칠게 뛰고 있었다. 최영국. 그 이름은 도륜에게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그러나 어딘가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불편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이름. 그가 도륜을 구했다면 얘 사라졌는가? 얘 자신을 이방 보내며 기록을 조작했는가? 그리고 그 뒤에 장경호는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었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륜은 여러 번 발걸음을 멈췄다. 걸어야 할 방향은 명확했지만 가는 길은 불확실했다. 진실이 드러난다 해도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일인지 혹은 더 큰 상처를 남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뭐를 찾지 않았다. 대신 윤재혁의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이걸 봐주세요. 도륜은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재혁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점점 굳어지는 그의 표정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도륜아, 이건 내 진짜 이름은 강도륜이 아니야. 이름도, 생일도, 입양일자도 전부 조작된 거야. 그럼 내가 친자식인 건 맞지만 그걸 누군가 숨기려고 한 거구나. 도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장경호였을 가능성이 커. 그는 화재 현장 인근 창고에 근무했었고 최영국과 알고 지낸 사이였어. 입양 기록에 그의 서명이 있다는 건 뭔가를 도왔다는 뜻이야.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공개할 거라. 아직은 몰라. 엄마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도륜은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어. 며칠 뒤 이선자는 강도륜을 집으로 초대했다. 평소처럼 따뜻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고 둘은 마주 앉았다. 밥을 먹는 도중 도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선자는 손을 떨며 그것을 집어들었고 서류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겼다. 문서 속에는 최영국이라는 이름, 그의 진술 메모, 그리고 입양 당시의 서류 조작 경위가 정리되어 있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읽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다 사실이니? 도륜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나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DNA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음이 떨렸어. 하지만 이 문서들을 보고 나서야 내가 그렇게 방황했는지 알게 됐어. 이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그 남자, 최영국이라는 사람은 너를 구해준 거구나. 엄마가 연기 속에서 날 찾고 있을 때 그는 나를 안고 나갔어. 하지만 당신께 데려오지 않았는지는 아직 몰라. 그가 나를 지키려 했는지 누군가로부터 숨기려 했는지는. 혹시
누가 널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도류는 그 말에 몸을 굳혔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 장경호. 난 그 사람의 눈빛이 항상 불안했어. 그의 아내가 몰에서 날 괴롭혔을 때도 그 배경에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어. 도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장경호는 나의 과거를 알면서도 숨겼고 오히려 그걸로 누군가를 조종하려 했던 것 같아. 문제는 그 목적이 뭐였느냐는 거야.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 건 아닐까? 이선자의 그 한마디에 도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말이 너무도 날카로워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류는 몰 내부 보안 담당자를 불러 몰 내 CCTV 백업 기록과 서버 접근 로그를 요청했다. 그는 기술자와 함께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국 수상한 흔적 하나를 발견했다. 러기입니다. 지난달 특정 시간대에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서 입양 기록과 과거 고객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IP 추적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위치는 보안 담당자는 놀란 듯 화면을 가리켰다. 운영팀 내부 사무실입니다. 접속자는 장경호 팀장.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는 과거를 숨기기 위해 기록을 삭제했고 최근 도륜이 진실에 접근하자 다시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제 그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수를 쓸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도륜은 다시 제역을 찾아가 말했다. 이제 끝을 봐야 해. 그럼 공개하겠다는 거야. 응,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드러나야 해.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장경호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 도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그 문 너머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든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긴 지금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눌려 살 수 없었다. 대한 프리미엄 몰 대강당. 평소에는 직원 교육이나 설명회에 사용되는 이 공간에 그날은 예고 없이 전 임직원이 소집되었다. 회의 공지에는 단 한 줄. 윤재혁 대표 주최 긴급 발표 출석 필수. 직원들은 웅성거렸고 운영팀 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특히 장경호와 그의 측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해란 역시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눈으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오전 10시 정각, 윤재혁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뒤에는 강도윤 본부장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결연했고 그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다. 윤재혁은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내 내부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와 진실 규명을 위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회의실은 곧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며칠 전 저희는 몰 내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접근 및 기록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 운영팀장이었던 장경호 씨가 있었습니다. 순간 몇몇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과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장경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건 음해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뿐이야. 강도윤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제 이름은 강도윤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적 입양되면서 받은 이름이었고 그 입양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경호였습니다. 그는 입양 당시 조작된 서류와 디지털 로그, 그리고 최영국의 메모 복사본을 단상이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띄웠다. 저는 본래 이루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광장시장 화재 현장에서 어머니 이선자 씨와 생리별했고 이웃 정체불명의 남성에 의해 구조된 뒤 입양되며 모든 과거가 지워졌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의 희미한 사진과 이선자의 어린 시절 신고서도 함께 나타났다.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속삭임은 멈췄다.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로 장경호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숨기기 위해 입양 경로를 조작했고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몰 내부 서버에 무단 접속했습니다. 장경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단상으로 뛰쳐나왔다. 그랬겠어.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지. 사람들이 너를 동정하고 나를 비난할 거라고. 보안요원들이 급히 달려와 장경호를 제지했고 그는 단상 아래에서 몸부림치며 외쳤다. 그래, 내가 그 기록 조작했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넌 이미 익힌 내였잖아. 세상에 널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의 울부짖음은 동시에 자기 고백이자 비참한 패배의 외침이었다. 문재혁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장경호 씨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며 관련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은 회사 외부에도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대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한 사람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 시작은 조심스러웠지만 곧 이어 여러 사람의 박수가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이선자는 대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모든 걸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도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작게 입을 움직였다. 고마워, 엄마. 이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잘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며칠 후 도륜은 모든 공식 업무에서 물러났다. 자발적이었다. 그는 조용히 모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제 내 자리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살아야겠어요. 이선자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더는 상처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몰 내부는 빠르게 정리되었고 륜제역은 새로운 경영체제를 선언했다. 비윤리적 관행 근절, 정직한 거래, 협력업체와의 상생. 이선자는 공식적으로 김치 납품 파트의 수석 주원자로 위촉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이선자는 작은 김치 가게를 열었다. 선자의 맛. 가게 간판 아래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이 묻어있는 김치, 사랑으로 담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연 첫 손님은 바로 도륜이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를 입고 나타난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김치 좀 사러 왔어요. 이선자는 김치를 담아 봉투에 넣으며 물었다. 장사는 잘 될까? 도륜은 환하게 웃었다. 엄마가 만든 김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그 웃음 속엔 과거의 아픔도 진실의 무게도 모두 녹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아픔이 만든 가족, 진실이 지켜낸 사랑. 그들의 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작은 김치 가게 선자의 맛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반찬 가게처럼 보였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이 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매일 새벽마다요. 요즘은 아들도 같이 도와줘요. 이선자는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고 눈빛엔 깊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삶의 굴곡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한 기운이었다. 강도윤, 아니 이도현 역시 매일 가게에 출근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어색하진 않았다. 오히려 도현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도현아, 오늘 뭐 하나 더 절여야겠다. 손님이 늘어. 알았어, 엄마. 근데 무절임 물은 어제보다 간을 좀 막하게 하는 게 좋겠어. 지난주 고객 피드백에 짜라고 나왔거든. 이선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제 김치명인이 다 됐구나, 우리 아들. 둘은 허여 웃었고 그 웃음은 가게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손님 한 명이 가게를 찾았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겸손한 옷차림에 조용한 태도였다. 그는 카운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이선자 사장님 계신가요? 이선자가 나와 인사를 건넸다. 네, 접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남자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최영국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이선자는 눈을 크게 떴고 도현도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얼굴을 살폈다. 제 아버지는 생전에 많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유언처럼 제게 부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다면 그를 찾아가 이걸 전해줘라고. 이선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편지, 그리고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현아, 미안하다. 너를 품에 안고 나왔을 때 나는 약속했단다. 반드시 너를 내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두려웠어. 너를 내 자식처럼 키우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편지의 글씨는 삐뚤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그를 품에 안은 한 남자의 모습, 그리고 배경엔 불탄 벽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피어가 된 교회에서 지내셨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번 주소를 옮기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선자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분이 없었다면 도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분은 진정한 보호자였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아버지였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제야 짐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평안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가 떠난 뒤 가게 안은 조용해졌다. 이선자는 손에 든 사진을 천천히 만지며 말했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 가혹하지만 동시에 너무 따뜻해. 우리 도현이를 살린 건 피도 아니고 돈도 아닌 마음이었어. 도현은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그날 이후 선자의 말은 작지만 진심이 담긴 가게로 입소문을 탔고 지역 방송에서도 소개되었다. 방송에선 이선자와 이도현의 재해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다뤘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저도 어릴 적 입양하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김치를 참 잘 담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니 용기를 내서 가족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상처 위에 놓인 위로였고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할 힘이 되었다. 가을이 오자 몰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윤재혁 대표가 직접 보낸 손편지와 함께였다. 그동안 우리 몰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족으로서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선자의 맛 김치는 본점 명절 선물 세트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이선자는 웃으며 도현에게 말했다. 이제 명절 선물도 우리가 만드는 시대가 왔구나. 도현은 장보를 넘기며 말했다. 그럼 이제 인력 충원부터 해야겠네요, 사장님. 그럼 넌 전무야? 아니죠, 대표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상처의 흔적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도 모두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었다. 한 아이의 실종에서 시작된 고통은 어머니의 김치 한 조각에서 다시 가족이 되어 돌아왔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위에 삶을 새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망의 의미였다. 봄은 지나갔지만 그들의 하루는 언제나 봄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식탁에 놓인 그 김치 한 조각이 또 다른 봄을 시작하게 하리라.